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오늘은 파일코인 채굴기 Q&A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동안에 파일코인 채굴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 접했던 분들이 궁금한 내용부터 자세하게 한번 질문과 대답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분의 패널을 같이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앤더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어떤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한 개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에 다시 부는 파일코인 채굴기 열풍이라고 질문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피터 씨 최근에 어떤 시장에서 고객들을 만나면서 좀 느낍니까? 어떻습니까? 어, 제 주변의 분들은 이미 이 파일코인에 대해서 다 많이 알고 계시고, 기존에 특히 작년에 이 파일코인 채굴기 쪽으로 웬만한 분들은 다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파일코인 채굴 시장이 끝나지 않았냐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제가 여러 설명을 하고 연락이 지금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한번 히스토리라 그럴까요? 내용을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리자면은 2018년도죠. 2018년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업비트 기준으로 2,700만 원까지 치솟아 올랐죠. 그러다가 1년 뒤인 2019년도 초에 360만 원까지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동안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채굴기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 있었는데, 중국에서 많이 있었던 이유는 말 그대로 전기세, 전기료 때문에 중국에 채굴기가 많이 있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10분의 1 토막이 나니까 중국에서도 심지어는 채굴기를 다 코드를 뽑아놓고 있었던 상태죠. 그래서 그 당시에 뽑아놓은 그 채굴기 무려 30만 대, 40만 대를 어디다가 처분할까? 이게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에 10만 원, 10만 원이라는 아주 고책값이죠. 싸구려 가격으로 한국에 와서 얼마에 팔렸냐? 무려 300만 원,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회사들을 통해서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까지 뭐를 채굴하면 된다고 하면서 팔았나요? 파일코인을 채굴하면서 된다고 해서 팔았습니다. 결과는요, 완전히 참패를 당했죠. 파일코인 채굴되지 않았고요. 많은 회사들이 도망을 갔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파일코인 채굴기를 다시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손을 내전 이유도 그 이유였죠. 그러다가 최근에 코인 시장이 다시 가격이 전체적으로 메이저 코인들이 올라가면서 파일코인도 가치를 또 인정받으면서 30만 원까지 갔다가 4만 7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8만 원, 9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시장에 파일코인 채굴기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30만 대, 40만 대다 보니까 무려 1조 되는 파일코인 채굴기를 팔아먹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짚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2020년 10월 15일에 메인넷이 발표가 돼서 말 그대로 담보금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파일코인 채굴 전체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 그 다음에 파일코인에 대한 명확한 내용, 그 다음에 채굴기 시장에 대해서 안다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조심하셔야 된다. 말 그대로 채굴기 열풍이 다시 불고 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말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코인의 미래 가치가 큰 이유.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앤더슨 씨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네, 저는 일단 두 가지 이 비전을 이제 핵심 가치로 꼽고 있는데요. 일단 IPFS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 혹은 네트워크 생태계로 바뀌어 간다라는 부분 하나이고, 또 두 번째는 블록체인 기술과 융합이 되어서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파일코인의 반감기가 2025년까지 지금 이제 이어지는 지금 이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부분이 지금 파일코인이 앞으로 가진 엄청난 그 미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파일코인의 반감기는 이제 메인넷이 발표된 2020년 10월 15일부터 6년간이죠. 반감기는 6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우리 피터 씨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일코인의 미래 가치가 큰 이유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메이저 코인 중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코인이 이제 이 파일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파일 코인이 그 포인트가 되게 좋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메인넷이 발표된 이후로 아직 1년이 지나지가 않았다는 거죠. 1년. 6년 동안 반감기 동안에 전체 채굴되는 14억 개 양의 7억 개가 채굴이 되는데요. 이제 아직도 1년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마치 이 비트코인이 2009년도 1월 3일부터 채굴이 되기 시작했죠. 그때 초기처럼 이더리움의 초기 채굴 시장처럼 어떻게 보면 가슴이 뛰는 이유가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코인마켓캡, 코인게코에서는 20등 내지 25등 전 세계 코인 중에서 완전히 메이저 코인으로 자리 잡았고 그거를 우리가 채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훌륭하다고 보는 거죠. 예. 세 번째 주제로는 파일코인 재단 프로토콜 랩스죠. 프로토콜 랩스에서는 7년간에 걸쳐서 지금 생태계를 조성해 오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 프로토콜 랩스가 탄생이 돼서 7년 동안 생태계를 현재 조성해 왔는데 그 중간에 ICO를 했죠. 2017년도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ICO를 2014년도에 프로토콜 랩스가 설립이 되고 2017년도에 ICO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들려줄 수 있습니까? 네, 그 ICO를 했을 때 이 보통은 여러 사람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지만 이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이제 미국인들 이제 SEC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 조건들에 의해서 이제 ICO를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뭐 미국인들이나 아니면 재정 상태에 대한 조건도 있고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ICO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ICO를 하자마자 그래도 그 금액이 한 뭐 3천억 정도 이상의 자금이 바로 모였고 그때 이 투자가 많이 이제 된 거죠. 예, 맞습니다. 미국 SEC에서 승인이 됐다는 게 중요하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인데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앤더슨 씨?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인정을 했다라는 건 이 주식이라는 건 자산의 형태로 인정을 해야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인데, 파일코인 같은 경우는 자산의 영역으로 이미 미국 제도권에서 인증을 하는 그 첫 단추가 SEC 인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아주 파격적인 거죠. 사실은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ICO에 대해서 법이 없기 때문에 뭐 무법 내지는 잘못하면 불법의 영역일 수 있는데요. SEC의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파격적인 일이라는 거죠. 최근에 리펄이라는 코인이 제소당한 게 바로 SEC로부터 제소당했다는 거죠. 미국 정부죠. 미국 정권거래위원회. 그런데 승인을 받고 ICO가 진행돼서 조금 전에 피터 씨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려 3천억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1위죠. 1위. 전 세계 1위의 ICO로 대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20년도에 한국에서 파일코인 채굴기 바람이 불었던 이유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다음의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번째 주제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파일코인을
그냥 거래소에 가서 구매하면 됩니다. 뭐 빗썸도 있고요, 코인은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가서 구입하면 되는데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거랑 채굴기에 투자하는 거랑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장단점이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우리 피터 씨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래소에서 구매를 하면 이제 본인이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체류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어떤 개수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돈을 많이 이제 버신 분들을 보면 어떤 주식처럼 갭 차이로 돈을 벌었던 게 아니고 항상 돈을 만들어내는 쪽 시스템이나 그런 것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한 걸 봐왔거든요. 그래서 거래소에서도 뭐 비전이 있으니까 구매를 해서 투자를 해도 되고, 그 코인을 가지고 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채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애초에 그 안정되고 괜찮은 회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배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은 채굴기 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쪽에 투자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액이 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다, 1억이다라고 있을 때 한 몇 대 몇 정도로 만약에 지금 뭐 만약이 아니고 우리 피터 씨께서는 현재 거래소에 구매한 거랑 채굴기 투자랑 몇 대 몇 정도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은 좋을 것 같고 혹은 본인이 그렇게 투자했습니까? 저는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채굴기 쪽에 투자가 7 정도가 되고, 거래소가 2, 그다음에 1은 현금 보유입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앤더슨 씨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소 구매랑 채굴기 투자의 장단점,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차이점은 당장 배가 고픈데 먹을 수 있는 빵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어, 지금 당장 가시적인 결과는 좀 부족하지만 빵을 만드는 공장, 기계를 살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점이 갈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당장 급하신 분들은 거래소에서 구매를 해서 당장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큰 그림이나 투자는 멀리 내다 봤을 때 결국 빵을 만드는 기계를 사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고, 또 괜찮은 이제 아이템 혹은 괜찮은 이제 회사를 만난다면은 채굴기 쪽이 가진 장점이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스티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거래소 구매의 장점은 다른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해킹 걱정만 하면 되는데 뭐 빗썸 같은데 해놓으면은 설사 해킹을 당하더라도 빗썸이나 업비트에서 보상을 해주죠.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죠. 단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거래소 구매는 다른 고민 안 해도 되는데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 끝까지라는 거는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이라는 거죠. 3년 뒤, 6년 뒤에 과연 현재 9만 원 하고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 갈 거냐는 거죠. 거기에 대한 투자인데 만약에 9만 원 하던 게 90만 원 가면 10배가 됐는데 팔 거라는 거죠. 그 전에 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점이고요. 다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시장에 가서 사면 된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고요. 채굴기 투자는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태진 IDC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채굴된 거를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회사가 6년 동안 잘 줄 수 있을까? 아니 회사가 존재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는 있는 거니까요. 어느 회사든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채굴기 투자의 장점은 이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6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모아두기만 한다면은 가격 상승에 대한 조금 전에 피터 씨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 다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잘 모아놓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는데 정말 528만 원 4테라 투자해서 5억을 벌 수 있는 5억 이상을 벌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투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대 6 정도 거래소에 한 4 정도 구매해 놓고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채굴기 투자에 6 정도 이렇게 저도 그렇게 투자해 놓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각자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일코인 채굴에 IDC 센터가 꼭 필요한가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IDC 센터가 뭔지 우리 피터 씨께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저는 모든 것의 본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파일코인의 그냥 본질을 놓고 봤을 때는 프로토콜 랩스에서 분산화된 저장 이쪽을 위해서 파일코인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지금 현재는 뭐 아무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 IDC 센터라고 하면 이 파일코인의 본질에 맞는 그 형태잖아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앤더슨 씨께서 어떻게? 저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그 ID 센터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까 제가 이제 빵 공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빵 만드는 건 저 두메산골 산골짜기에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치라는 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목에 역세권에 이 베이커리를 차려 놓는 것과 그리고 산골짜기에서 만드는 것과 똑같은 빵이지만 그 가치의 기준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ID 센터는 가장 많은 데이터가 몰리는 곳에서 파일 코인을 만들어 파는 게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ID 센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역세권 같은 개념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성입니다. 그 도매상골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산골짜기에서 그 빵 만드는 기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그 기계를 녹슬지 않게 잘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냐의 부분에서 안정성이 부족한데 그 프랜차이즈가 돼 있고 또 제대로 된 지점에서 제대로 된 베이커리는 장비나 또 보안, 안정성 부분에서 꾸준히 빵을 잘 만들 수 있는 그 부분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적인 부분에서 저는 ID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주 빵 공자가 비유한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데 최근에 마이너라는 표현에서도 스토리지 프로바이드라는 용어 자체로 바꾼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저장 공간을 빌려주고 받는 파일 코인의 개념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맡기는 고객 입장에서는 마이너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이닝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그 회사 파일 코인을 채굴하는 회사 IDC 센터의 입장인 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저장 공간을 빌려서 맡기고 파일 코인을 주고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프로토콜 랩스 입장에서는 반드시 IDC 센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죠. 말 그대로 전 세계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런데 말 그대로 스토리지 프로바이더 저장 공간을 어디에다가 기업들이 뭐 개인에 맡기기보다는 기업들이 맡길 건데요. 맡기겠냐는 거죠. 어디에다가. 그럼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시장 500조 시장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이 당연하게 뭐 아마존이나 KT나 IDC 센터에 당연하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PC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채굴장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경쟁이 되려면은 정말 돈이 있다면은 IDC를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에 대한 부분은 당연하게 필요한데 필요 없다 내지는 뭐 그 정도까지는 들을 필요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거죠. IDC 센터 제대로 만들려면은 50억 1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개인용 채굴기로 가격 싸게 해서 현재 블록 마이닝에 대한 부분만 먹자라는 표현인데 궁극적으로 시간이 퇴진 IDC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6년 동안 준다는데 그 사이에 많은 저장 검색에 대한 파일 코인을 우리가 받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하게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꼭 필요한데 또 IDC 센터도 또 소위 말해서 겁수가 있는 거죠. 다 IDC 센터라고 해서 이름만 IDC 센터가 아니고 뭐 몇 평이냐, 항원 낭습이 돼 있느냐, UPS 장치가 돼 있느냐, 그다음에 이중화 돼 있느냐라고 하는 또 그 안에서도 들어가면은 또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죠. 100평 이상이 돼야지 국가에서는 정식은 인정해줍니다. IDC 센터 협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정도 있는데 꼭 그런 인정을 받아야지 파일코인 채굴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다른 현재 HTTP 방식에서의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랑 경쟁을 하려면은 정말 제대로 된 그런 시설이 필요한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채굴 회사가 있고 뭐 한국 채굴 회사 중에서도 IDC가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채굴 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못 가봤으니까 IDC가 있는지 없는지 뭐 채굴장 형태로 그냥 선풍기 돌리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한국 회사냐 중국 회사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피터 씨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예전에 그 중국 회사 그런 데다가 많이 투자도 해봤는데 뭐 나와서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은 뭐 낳는 것도 있고 안 난 것도 있지만 일단 한국에 있으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직접 확인할 수도 있고 이 회사에 대해서 직접 뭐 도망갈 위험이나 그런 부분도 조금 줄일 수 있고 뭐 사기를 치려고 하면 당연히 막 뭐 당하지 않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한국에 있다라는 그 강점이 좀 신뢰도가 있어서 한국 채굴 회사가 더 선호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앤더슨 씨께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저는 최근에 중국 채굴장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심해졌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쪽이나 코인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과거에 느슨했던 방식에서 이제 타이트하게 쪼여오는 방식으로 저는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중국 이제 채굴 회사들이 많이 문을 닫기도 했고 그런 채굴장의 분위기나 또 제대로 검증이 되어 있는 IDC 센터가 있어야 이제 프로토콜 랩스에서도 그 유효 채굴 파워를 인증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한국 IT 회사들이 저는 훨씬 더 큰 비전과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제가 보기에 그동안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중국에서 많이 채굴된 이유가 전기료 때문이었다는 거죠. 전기료 때문에. 자, 그런데 파일코인은 IDC 센터 싸움인 거죠. 얼마나 제대로 된 IDC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토리지를 데이터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365일 24시간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위 말해서 IDC 센터가 제일 잘 돼 있는 데는 개별 회사로는 은행권입니다. 은행권.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은행원 출신인데요. 말 그대로 IDC 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기료를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즉 IDC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갖춰야 될 요건이 인터넷 속도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한국이 빠른가요? 중국이 빠른가요? 당연하게 한국이 빠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일코인 채굴에 관한 IDC 센터가 한국이 정말 제대로 된 최적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필폭스에 들어가면은 상위권에 많이 돼 있는데요. 말 그대로 채굴에 대한 경쟁력이 있으니까 메인넷 발표되기 전에 많은 파일코인이 좋다는 거 알기 때문에 테스트 단계에서 테스트 2번 하고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그런 테스트 기간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채굴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채굴을 해놨죠. 그래서 프로토콜 랩스에서 고민이 된 거죠.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다 해버리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ICO를 미국인한테 한정했었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게 담보금 제도라는 거죠. 그 이후로 담보금이 들어갈 이후로부터는 중국 회사들이 함부로 그렇게 많이 채굴을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 내용을 알고 물론 그렇다고 중국 회사가 나쁜 회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피터 씨께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죠. IDC를 방문할 수도 없고 순수하게 마케팅만 돌리는 회사일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똑같은 입장이라면 한국에 있는 채굴 IDC 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회사랑 없는 중국 회사랑 어디를 선택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중국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소위 말해서 제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신뢰성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직접 가볼 수 있는 한국 회사, 그다음에 인터넷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IDC를 만들어 놓은 회사, 이런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예, 오늘은 이렇게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도 계속 예를 들면은 채굴기 가격이 얼마예요? 채굴하면 한 달에 몇 개 나오나요? 언제까지 주나요? 언제 주나요? 등등 여러 가지 주제로 재미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회사는 태진 IDC인데요. 뭐 무조건 태진 IDC가 좋다 이런 내용보다도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 현재 파일코인 채굴 시장 전체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를 다 알고 계신다면은 과연 어떤 회사를 선택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가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도 시장 조사하고 많은 지금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말 그대로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현혹을 한다든가 심지어는 사기를 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이 너무 점잖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로 시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답답한 부분도 많습니다. 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당연하게 뭐 거꾸로 IDC 센터가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기준은 다르겠지만 명확하게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 재밌게 Q&A를 했고요. 다음에도 한번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네, 앤더슨입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아직 못다한 이야기가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두 분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있는데요. 투자에 대한 궁금하신 분은 010-7676-6089로 전화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